지금 최고위원 선거를 보면 5명 중 3명이 친청계로 채워졌어요. 그리고 김민석 대표도 압도적인 과반을 차지하지 못했고요. 이렇게 표심이 좀 엇갈리게 나타난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들의 생각이 전 반영이 됐다고 봐요. 한마디로 당원에서는 49대 41 정도 나온 거 아닙니까? 네. 당원 투표 또 대의원 네. 투표는 6대 3 정도 나왔고 한마디로 당원들 속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당정청 원팀을 보다 확고하게 할 수 있는 그 김민석 후보에 대한 지지가 좀 강했고 그러면서도 민주당이 지향하는 여러 가치들 있지 않습니까? 네. 민주주의 그다음에 뭐 전통적 시스템에 대한 존중 그다음에 개혁 이런 문제에 관해서도 당원들은 많은 관심을 갖고 그것이 정청래 후보의 지지로 이어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저는 김민석 대표가 잘 수렴해서 민주당의 방향들을 만들어가는 게 필요하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저는 사실은 전당대회 때 과거에 비해서 조금 더 좀 격한 전당대회였다고 봐요. 네. 야당일 때는 좀 투쟁적이고 네. 개혁적인 지도부를 원하는 게 강한데 여당은 사실은 대통령과 호흡을 맞춰서 일을 하고 그다음에 다른 소리가 좀 적게 나오게끔 사전에 조율을 하고 또 정책적인 수기를 통해서 아주 좀 정제된 정책을 내와서 결과를 내고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 관해서 좀 부족했다라고 하는 평가가 있었잖아요. 그것을 잘 만들어 가는 게 이제는 필요한 시기가 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대로 그렇게 돼야 될 텐데 걱정들이 많아요. 벌써 최민희 최고위원이 김민석 대표가 벽 없는 원팀 얘기하니까 원팀 개념도 바뀌어야 한다라고 하고 정청래 전 대표는 이제 할 말 하겠다. 대표도 내려놨으니까 좀 이견이 많이 노출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대표와 최고위원을 뽑을 시기에는 네. 영혼도 끌어다 선거를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팀 정청래 뭐 이렇게 해서 한 팀으로 해서 정청래 후보와 3명의 최고위원 후보가 원팀으로 움직였는데 이제는 네. 팀 민주당으로 팀 이재명 대통령의 성공으로 이제 움직여야 할 때가 온 거죠. 한마디로 선거 시기와 선거 이후의 이 시기는 사실은 우리 지도부가 해야 될 일이 틀리기 때문에 그런 전체적인 방향에 맞게끔 저는 새로 선출된 지도부들이 최민희 최고를 비롯한 최고위원과 대표가 잘 호흡을 맞춰서 갈 것이다라고 봐요. 민주당은 저는 아주 격렬한 논쟁과 싸움 속에서 선거를 치르지만 선거 이후에는 민주주의적 원칙을 따르고 결과에 승복하고 민주당의 승리와 이재명 정부의 승리를 위해서 같이 나가는 그 방향은 저는 같다고 봐요. 한마디로 3명의 당대표 후보와 8명의 최고위원 후보의 첫 번째 공약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원팀으로 힘있게 일하겠다가 1번의 공약이었어요. 공약의 가장 큰 최대 공약수가 그거기 때문에 그 최대 공약수를 가지고 저는 논의해 나가면 크게 그 차이가 없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뭐 권리당원, 대의원, 일반 국민 투표한 것 보면 거의 엇비슷해요. 거의 엇비슷하고 최고위원은 3분이 친청계로 채워졌고요. 뭐랄까요? 의원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김민석 대표의 안정에 대한 견제, 심리가 작용한 게 아닐까 싶거든요. 당원들의 심리에는. 개혁에 대한 요구가 분출되지 않을까 계속.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문제가 있어요. 실제로는 제가 보기에는 개혁에 대한 요구는 항상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저희들은 1기 때 이재명 대통령 1년 차에서는 그 개혁의 요구를 잘 수렴해서 정청래 대표가 잘 마무리했다라고 봐요. 검찰개혁, 언론개혁, 재반의 부분들. 이제는 민생에 답할 때죠. 한마디로 민생, 먹고 사는 문제, 네. 청년의 일자리,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실제적으로 호남, 충청, 영남을 통해서 새로운 성장 전략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드는 것 그를 네. 통해서 제가 보기엔 성과를 내야지 국민들이 2년 후 총선, 4년 후 대선에서 민주당에게 표를 주지 않겠습니까?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그런 실질적인 성과를 내지 아니하고 말의 논쟁으로 말의 싸움으로 간다면 좀 국민들이 민주당을 평가하는데 대단히 박하게 평가할 것이다. 그래서 그런 길이 아니라
실제적인 성과를 통해서 실사구시적인 성과를 통해서 승리하는 민주당, 승리하는 이재명 정부를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큰 방향을 제가 보기엔 만들어 나가는 게 필요하고 그 사이에서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5명의 최고위원 중에 약간의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그거는 충분하게 논의하고 깊게 논의하고 같이 그 최고위 지도부가 논의해 나간다면 저는 충분히 좁혀나갈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저는 민주당이 160명 국회의원, 150만 당원들이 다양한 생각을 갖고 있지만 집단지성으로 민주주의와 복지, 성장, 안보 뭐 이런 부분들을 잘 만들어 온 사실은 역사와 전통에 능력 있는 정당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 그 선을 제가 보기엔 누구도 넘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정청래 대표도 이제 대표 자리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말 그대로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자리가 있는 거죠. 편하게 저는 얘기하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구체적인 정책을 보면 친청계랑 친명계랑 많이 엇갈리거든요. 예를 들면 부동산 세제 같은 경우에는 김민석 대표는 디테일한 부분은 좀 수정이나 완화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정청래 전 대표는 그냥 밀어붙여야 된다. 정부 원하는 대로. 뭐 이런 보안수사권 폐지도 그렇고요. 디테일한 면에서 이견이 나오면 좀 국민들이 볼 때 여당이 이렇게 좀 혼란스러운 거 아닌가 좀 우려를 할 것 같기도 한데 이런 뭐 디테일한 정책이나 뭐 당무 같은 것들 뭐 이견이 도출될 가능성은 없다고 보세요? 뭐 있을 수 있죠. 있으면 저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네. 보안수사권의 존치 여부에 관해서도 치열한 논쟁을 통해서 정리를 해서 네네. 정리된 안건을 당론으로 결정해서 통과했잖아요. 부동산 개혁에 관해서도 또 부동산 정책에 관해서도 여러 견해 차이가 있어요. 근데 그게 제가 보기엔 최고위원회 A와 B가 네. 의견이 틀려서 그게 견해 차이나 계파별 논쟁이다. 그렇게 보진 않아요. 그렇게 보진 않고 조세 정책과 부동산 정책에 관한 정책적인 방향에 대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각 국회의원이 가지고 있는 본인의 철학과 노선, 생각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조세 정상화 차원에서 자산 형성의 과정에서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과세가 높은데 왜 자산소득 관련한 부동산 소득 관련한 과세는 낮느냐. 조세의 형평성과 정상화에 필요해서 부동산 세제 속에서도 조세 정상화에 따르는 기본의 원칙에서 높여야 된다라는 주장이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러나 부동산 정책이 1인 1가구는 국민들이 생각하는 보편적인 주거의 형태고 그에 대한 과도한 과세는 국민의 민생과 삶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기 때문에 그런 조세 정책에 대해서는 조금 더 조절해 나가면서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견해차가 있는 거죠. 저는 그런 견해 차이는 충분히 좁혀 나가면서 결정할 수 있다라고 보고요. 네. 정부에서 제시한 뭐 부동산 공급 정책과 조세 정책에 관해서도 지금 많은 의원들이 의견을 내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조절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그것이 저는 이 최고위원회 계파별 그 논쟁은 아니다라고 봅니다.